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한국에 온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에게 인공지능, AI 시스템의 필수적인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과 메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저커버그는 방한 첫날인 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환 LG전자 대표 등과도 만나 인공지능, 그리고 확장현실, XR 기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저커버그 방안의 의미, 그리고 갈수록 뜨거워지는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전쟁까지 오늘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의 방안 등을 함께 토론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상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마크 저커버그 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만났고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환 LG전자 사장도 만났습니다. 거의 국가 원수급 방문 일정인데 어떤 얘기들을 논의했는지 김상윤 교수님, 오늘 지금 어떤 얘기를 협의했는지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아침에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기사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IT 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메모리 이제 결국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 AI, IT 분야에 이제 저커버그 입장에서도 우리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하는 부분들 노림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마 윤 대통령께서도 이런 점을 착안을 해서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체들과 반도체 업체들과 협력을 우리 페이스북, 우리 마크 저커버그가 좀 더 열심히 해달라 이런 어떤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도 우리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 최고이니까 좀 협력을 당부하면서 그 자리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그런 얘기를 한 거로 나오네요.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의 거대 기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삼성과 협력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주환 박사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저커버그의 이 말이. 최근에 우리가 엔비디아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할 정도로 엔비디아를 거의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는 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부듯이 AI 쪽에 엔비디아의 칩셋이 가장 현재로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 칩들은 오픈 AI 같은 기존 고객들 위주로 일단 납품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메타라든지 애플도 그렇고 또 아마존이라든지 제가 볼 땐 중국의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자체적인 AI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고 또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독과점 상태인 엔비디아의 칩만을 이용해서 AI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고 일단 독점일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AI 칩을 설계하고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은 대부분 지금 언급한 기업들은 플랫폼 업체들이다 보니까 제조업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반도체를 직접 매니팩처링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직접 만들지 설계까지만 아마 하고 나머지는 TSMC나 삼성전자와 같은 파운더리 기업들한테 아마 위탁을 할 것 같은데 그것 역시 TSMC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라인이 풀가능하고 있는 상태여서 추가적인 주문이 녹록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TSMC 마찬가지 거의 독과점 기업이다 보니까 한 기업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또한 커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파운더리 2위 업체인 삼성전자를 지렛대로 사용하거나 어쨌든 중요한 공급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업체들,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이 자기들의 이 생태계에 가장 필요한 반도체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에 다 의지하고 있지만 거기로부터 독립해서 별도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협력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는 우리가 공급
의 시장 자체가 이게 예.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예. 그리고 독자적인 AI를 위한 전용 반도체 칩셋 경쟁이 더 치열하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기업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자체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획 설계까지를 하고 그것을 이제 제조해 줄 수 있는 업체들과 합종 연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노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인공지능용 AI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칩셋 자체 총합 전체 가격은 확인해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희가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예. 것들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엄청난 시장에서 실적이죠.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 국내에서는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여전히 적자였던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이미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기업 서버에 들어간 D램이나 모바일 D램이나 그래픽 D램 가격은 아직까지도 흑자로 갈 수 있는 BEP를 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HBM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아직까지는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감안했을 때 그럼에도 기업 실적 전체를 흑자로 바꿀 수 있다면은 하나당 마진이 다른 제품의 몇 배 이상 되는 굉장히 고마진이라는 얘기인데, 공급사에게 그 정도 고마진을 허용할 수 있다면 그 고객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마진을 이미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길게 얘기하고요. 자, 메타 CEO 저커버그가 어제 LG전자 경영진을 또 만나서 이 XR 기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해요. XR, 이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의 협력이 지금 논의됐을까요? XR 기기라고 그러면? 네, 지금 뭐 우리 메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미래 계획들도 있지만은 네. XR 기기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들 상당히 큰 부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XR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대중화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미약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 우선요. 네. XR 우리가 가상 현실 VR도 있었고 증강 현실 AR도 있었는데 XR은 좀 뭘 의미하는 겁니까? XR은 AR과 VR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총칭하는 네, 거. 그냥 AR 기기도 있고 VR 기기도 있는데 있고. 이걸 통틀어서 시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전체를 XR이라고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XR 기기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대중화라는 것과 좀 거리가 있다. 그 말은 결국 XR 기기를 지금 제조하는 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할 만한 정도의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업체가 메타입니다. 전 세계 약 1,000만 대 정도 1년에 시장 규모 중에 약 메타가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플의 비전 프로가 더 많이 팔리는 거 아니에요? 네, 지난 1월에 출시가 됐죠. 1월에 출시됐고. 네, 1월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만 지금 판매를 했고 천 주문으로 30만 대 주문을 받아서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상황이고 예.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보급이 안 됐고 이제 규모 대수로 보면은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메타가 결국 XR 기기를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고는 있지만은 이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다른 디바이스에 비하면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XR을 더 대중화시키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LG전자를 방문한 것은 결국은 LG전자의 이 제조 기술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제품의 생산과 이 제조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충분히 축적해두고 있는 LG전자의 어떤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AI라고 하는 측면에서 LG전자의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상에 가전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 가전에 녹여들 수 있는 우리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네. 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AI 솔루션이나 플랫폼을 LG전자 가전에 포함시켜서 함께 협력해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논의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메타가 주도하고 있는 지금 XR 기기 분야인데 그러면 이 XR 기기를 LG전자의 기술력으로 뭐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얘기들도 혹시 오갔을까요? 아직 지금 정확하게 어떤 얘기들이 나눠지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XR도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VR 기기를 모체로 해서 거기에다 AR 기능이 추가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 기존의 VR 기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LG전자 껴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XR 기기 자체 생산에 대한 의논보다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전 회사 중에서 가장 스마트
가전을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예. 리모트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에도 굉장히 몇 년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웹 OS라는 컨트롤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한 자체적으로 스마트 TV라든지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것들이 이미 하드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서로 연결하거나 그쪽에 또한 AI를 어떤 식으로 접목할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바일 기기인 XR 제품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컨텐츠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커버그가 만난 조주환 사장이 메타와 협업한 XR 기기를 내년에 출시한다 그래서 저는 혹시 LG전자가 여기서 생산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 일부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메타가 이미 오큘러스라고 하는 네. 그 XR 기기 제조 업체를 2014년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 브랜드 자체를 오큘러스라고 그대로 쓰다가 최근에 메타 퀘스트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죠. 메타 퀘스트. 네, 퀘스트 3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메타가 SNS 기업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역량들은 강한데 오큘러스라는 이제 XR 제조 업체를 인수하면서 제조업으로 발을 뻗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난 한 7, 8년간의 경험을 고려해봤을 때 아직까지 자신들이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LG전자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전 세계 거대한 XR 기기 시장을 보면은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XR 동맹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다. SR 동맹 XR 동맹 삼국지. 삼국지. 네. 어떤 회사들이 삼국지입니까? 세 개 그룹이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예. 독자적인 제품 출시와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애플, 애플, 비전 프로를 출시했죠. 비전 프로. 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삼성이 구글과 인텔과 함께 XR 동맹을 또 구축했다. 예, 물밑에서 뭐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삼각도 동맹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소식이 전해진 메타와 LG의 연합. 메타와 LG 연합. 네, 결국은 이런 소프트웨어나 AI를 가진 영역과 네. 그다음에 제조하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합종 연행을 통해서 향후 펼쳐질 XR 기기 시장에 이제 협력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만의 주도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R 동맹의 삼국지 그렇게 돼 있다. 이 XR 기기 시장의 전망을 굉장히 이제 밝은 편입니까? 혹시 좀 착용해 보시니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박사님? 저는 진짜 XR 이전에 사실은 VR 기기로 먼저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예. 그 당시에도 초기에 기대치는 굉장히 높았지만 사실상 생각보다 많이 확대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 초기에 사실 오큘러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기 제품이 120, 30만 원 정도 되는 고가이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VR 시장에 그 한 5분의 1 정도 가격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VR 컨셉을 제공을 하면서 그래서 좀 저가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커질 거란 기대가 또 두 번째로 있었지만 예. 사실상 콘텐츠 같은 것들이 생각만큼 많지 않았었고 그다음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착용하고 있다면 어지럼증 같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특정 부분 예를 들어 게임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장비를 조작법을 익숙하기 위한 뭐 파일럿이라든지 이런 특수 분야에서는 여전히 착용을 하고 있지만 일반 개인까지 보급되기에는 좀 한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XR 제품 나오는 것도 초기 제품 보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비전 프로 같은 경우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가 비전 프로 가격이 500만 거의 원. 그 정도 가격이 되는데 그거를 일반 소비자가 구매해서 쓰기에는 너무 일단 가격대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만큼의 만족도가 높을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퀘스천으로 남아있는 부분 같아서요. 네. 이게 좀 더 저가면서도 기존의 약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른 성장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내놓은 말씀하신 비전 프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좀 비싼데요. 김상률 박사님, 그러면 이 비전 프로는 한때 반품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좀 반응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겁니까? 네, 지금 미국 시장에만 출시가 됐고 예. 사용자들이 써본 후기들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사실 반품이라는 것이 사실 내가 써봤더니 내 기대 이하다. 혹은 뭔가 이렇게 눈에 초점이 안 맞는다. 어지럼증이 있다. 뭐 이런 생물학적인 부분들, 또 UX에 관련된 내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무겁고 불편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컨텐츠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애플이 기기는 내놨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활용 컨텐츠들이 컨텐츠가, 이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컨텐츠 외에는 아직까지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과연 이 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해서 이제 반품하는 사례들이 종종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애플이 지금 비전 프로를 이 정도 가격에 이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준으로 왜 내놨을까라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 비싼 걸 내놨는데 아직 만족을 못 하는데 내놨느냐? 그렇죠. 왜 그 내놨을까? 부분은 사실 아마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이것을 예상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주물 물량들도 좀 제한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의 이유는 지금 이 메타가 지금까지는 주도했던 XR 기기 시장이 수년 내에 확실하게 개화되고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 메타가 지금 갖지 못한 프리미엄 제품 라인으로 조금이라도 기능이 혁신적이고 완성도 높은 라인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딸려오는 다양한 개발자 생태계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형성하겠다. 여기 안에 들어갈 컨텐츠나 혹은 여러 프로그램 앱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기를 앞으로 2, 3 내놓을 테니까 예. 우리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라. 애플은 여전히 폐쇄적인 생태계를 XR 기기 시장에도 유지하려고 하고요. 예. 우리 스마트폰에서 이미 겪고 있죠. 그런 어떤 형태들에서 아까 XR 동맹 삼국지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독자 노선을 네, 선도적으로 지금 구축해 나가는 아마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타 CEO가 저커버그가 오늘 이제 떠났지만 우리나라를 떠났지만 어제 이 국내 XR 스타트업들도 만났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어떤 회사들하고 좀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일단은 메타 쪽에서 비공개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업명들이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 한 5, 6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만났다는 정도만 지금 밝혀진 상태에 있는데 예. 아마도 그 중에는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XR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서 국내 업체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일부가 있을 수가 있다 보니 예. 물론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 부분, 컨텐츠 부분, 뭐 하드웨어 부분 많이 있지만 아마 그 중소 스타트업들은 그 중에 특정 포인트의 메타를 궁금해하는 관심 있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났을 것 같고 예. 그 좀 더 어떤 기업들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예. 네, 방송 나오기 직전에 한번 좀 더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스타트업들 동향 생태계 어떤지. 네,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이 메타 저커버그와 만났다라고 언론에 지금 공개가 됐더라고요. 업스테이지. 네, 말씀하신 5, 6개 기업 나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은 국내에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언어 모델. 네,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 챗 GPT 할 때 예. GPT가 거대 언어 모델이거든요. 거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의 언어를 생성할 수 있는 기초 모델을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업스테이지가 기본적으로 이 메타가 제공하는 라마2라는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예.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글 패치를 시킨 거예요. 한글을 네, 붙여서. 거대 언어 모델 라마를 기반으로 해서 한글을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 시켜서 예. 한국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 이름을 솔라라고 붙였더라고요. 솔라. 네, 솔라라는 거대 언어 모델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아마 이 기업 대표가 메타 저커버그를 만나서 라마2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한국어로 파인 튜닝을 시켰을 때 어떤 또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 앞으로 라마3가 지금 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라마3 출시 이 수준에는 우리 한국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 달라. 아니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이런 언어 모델 분야에서는 꽤 기술력을 인정받는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회사인 모양이죠, 이게. 아직 글로벌까지는 아닌데요. 이런 국내 업체들도 니치 마켓이죠. 우리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는 언어 모델들 만들고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다만 이 거대 언어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하기에는 상당히 뭐 수천억 원의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글로벌 탑 기업들의 이 기초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한국어를 파인 튜닝하는 형태들로 한국어에 특화된 형태들로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렇군요. 메타 CEO 저커버그 얘기 역시 뭐 관련이 있는데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 반도체 아까 XR 기기 3국 동맹을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3국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얼마 전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3E의 양산 소식을 발표했다는데요. 지금 선두주자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과연 좀 긴장해야 될 건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박사님 HBM3 양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어떤 기술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HBM이라는 것이 이게 용어 자체가 보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뜻이고요. 예. 우리가 보통 무선 통신을 얘기할 때 이제 3G, 4G, 5G를 가다 보면은 훨씬 더 주파수 고역대 전파를 사용하면서 예. 한 번에 실어 나갈 수 있는 데이터 양을 많게 해주는, 그러니까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는데 기존의 메모리, D램, B램의 일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모리. 기존의 D램만 가지고는 AI와 같이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을 돌려야 되고 게더링하고 하는 것들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AI에 최적화된 메모리를 찾게 되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이 된 것이 HB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D램과 비슷한 D램을 그러니까 수직으로 싼 거죠. 낸드와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3D 모양으로 싸서 기존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8단으로 싸서 24기가바이트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8단으로 이번에 쌌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12단에서 36기가바이트로 하고 있고 예.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는 이제 8단 24기가바이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알다시피 SK하이닉스가 사실은 가장 앞서 있었고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도 가장 높은 상태에서 예. 이제 삼성전자가 추격하는 양상이다라고 정부가 생각했고 마이크론은 사실은 거의 거론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론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치고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정말. 그래서 아마도 마이크론이 많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암암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일단 저희가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크게 긴장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생각해보면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진이 상당 부분 높아져 있어서 파는 만큼의 이익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은 HBM 양산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20%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삼성전자보다도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이제 양산을 했지만 그 물량이 얼마나 될지 그다음 중요한 수익성 부분에 미치는 매니팩처링 할 때 수율이 몇 % 정도까지 올라갔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훨씬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긴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 그래요? 근데 네.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엔비디아라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마이크론이 양산 소식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에 공급한다. 딱 찍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과연 엔비디아가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제품, HBM 제품에 대해서 뭔가 테스트를 다 거쳐서 승인을 했다는 얘기인가? 우리 김상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되면.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반도체 전쟁에서 미중 패권 전쟁들이 겹쳐져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끼리 뭔가 이렇게 또 모종의 거래를 하는 것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기들끼리? 네네. 물론 뭐 이제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 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밑에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예.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지금 워낙 반도체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라인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시킬 때 또 새로운 업체와 또 협력할 수 있는 관계들을 이 멀티소싱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론의 HBM3E 버전은 엔비디아가 지금 앞으로 출시 예정인 H200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H200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HBM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설명 잘 해주셨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된다라는 온 디바이스 AI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네. 이 AI가 자체적으로 뭔가 사용자가 교감하고 다양한 것을 처리를 하려면은 좀 더 빠르게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예.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결국 이 HBM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위 이제 업계 용어로 엣지단에서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별 이 디바이스에서 AI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피드백을 주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전 세계에 확대되다 보면은 HBM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이고 예. 이런 차원에서 자국 기업들과 이런 새로운 라이업에 대한 고민들 내부적으로 좀 하지 계속 않았을까?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뒤처진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에 HBM3를 납품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고 있다는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납품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올해 안에 양산 지금 5세대 HBM3가 이제 5세대 제품인데 그 5세대 제품을 제대로 양산하면서 아마 엔비디아하고 지금 현재 아마 딜을 하고 있겠죠. 언제쯤에 네. 어느 정도 물량 정도로 수주할 수 있을지 그것이 아마 성공을 하게 되면 기사화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마이크론이 그보다 먼저 퀄을 통과를 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D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이크론이 국내 반도체 2개사보다는 사실은 조금 뒤져 있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쨌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고 아까 김상욱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미국 기업들 간의 끈끈한 모종의 법 이전에 아예 공개적으로 백악관에서 기업들 불러가지고 압력을 넣기도 했지만 그런 게 신문에 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영향들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 기업에 대한 프레퍼런스가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기업들끼리 뭔가 엔비디아도 마이크론에 기회를 주고 하는데 역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국 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법으로 미국 기업들, 지금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들에 정부가 많은 지원금을 주는데 뭐 주로 지금 미국 기업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기업들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그 미국 내에 들어가서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공장을 짓고 있죠.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인디애나주에 새로운 제조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택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시간이 걸리죠. 공장을 시간이? 증설하고 생산 체계를 갖춘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 있는 기업이고 이제 미국의 생산 기지들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직접적인 이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미국 기업 주도의 이 반도체 어떤 변화들을 좀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미중 패권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 1위 국가는 대만이고 2위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3위가 이제 미국, 4위가 중국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사국 간의 어떤 모종의 이 협력 관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국 라인에서 어떻게 미국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이 암흑의 시기에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어떤 경쟁력을 또 잃고 기회를 잃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반도체 전쟁인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HBM 메모리 양산 발표 이전에 얼마 전에 인텔도 이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본격 진출을 선언했는데 파운드리 분야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인데 여기도 인텔이 지금 더 진출을 본격적으로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으로의 경쟁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삼국지가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절대 강자인 대만이 있었고 TSMC가 있었고 이제 삼성전자를 선두로 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동안에 파운드리 쪽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미국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인텔이 참전을 이미 한 3년 전에 선언을 하면서 이미 공장을 벌써 다 지은 상태이고요. 일부 공장들은.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일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하고 다른 점이 과거에 이미 파운더리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메모리를 또 생산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이미 갖고 있었던 잠재력이나 과거의 경험치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초반에 마이크론이 먼저 양산을 선언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말씀드렸지만 인텔의 파운더리는 그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들이 지금 그런 잠재력과 저력을 갖고 있고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 자국 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도 여러 곳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다발적으로 규모를 순식간에 빨리 확장하겠다라는 어떤 야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미국 국내 투자에 관해서는 미국 정부에 또한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를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미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인텔의 제품을 어떤 공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정치 역학적인 것들도 우리가 사실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여지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새로운 강력한 추격자가 생겼다라는 느낌. 인텔 자체적으로
뭐 3, 4년 이후에 삼성전자를 물리치고 우리가 EU로 가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요. 그래서 삼성전자로서는 조금 더 긴장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국가별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기주의가 지금 판을 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으로 우리나라 기업만 보면 이게 기회일지 위기일지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이 삼국지, 이 반도체 전쟁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면이 많을까요? 일단은 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회의 요소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양분되고 있는 형태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완전히 국경을 긋고 있는 형태들에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밸런스를 잘 잡으면은 양쪽으로 뭔가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우리가 이제 기술력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혁신적인 기술을 빠르게 반영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 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의 방한과 반도체 전쟁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